자, 환율 변동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환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게 되냐, 즉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보면, 일단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외환시장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물론 그 수요와 공급은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이겠죠.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수입한다라면 많이 필요하겠고요. 공급은 수출을 많이 했다라면 공급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면 계속 환율은 올라갈 거고,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결제받을 게 많으면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환율의 움직임이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거래라든지, 또는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벌으면 소득의 수입 지급이라든지, 또는 이전 거래, 자본 이동 이런 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외환을 필요로 하는 거래자들의 예상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의 개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길게 보면 각 나라 간의 물가 수준은 어떠냐, 또는 금리는 어떠냐, 환율에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물가 부분하고요, 금리 부분이에요. 물가와 금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죠. 즉 우리나라의 통화 증가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거나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물가가 상승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외국 돈보다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이 빨리 되면 생산 물량이 확대되고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높아져 가지고 환율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요. 이러한 예상이 외환 거래로 연결이 돼서 환율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의 통화를 대가로 해서 다른 나라 돈을 매입하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는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상대방 국가의 통화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약세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환율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리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표시된 은행 예금이나 우리나라의 채권, 이런 금융자산들은 다른 나라보다 수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을 선호하게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을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자꾸 우리나라 돈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외국 돈에 비해서 가치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환율은 떨어지죠. 이처럼 환율이라고 하는 게 변동 요인을 보면 국제수지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물가도 영향을 미치고요. 각 국가 간의 금리 차이라든지 외환을 필요로 하는 거래자들의 예상 또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수시로 환율이 변동되고요. 또는 때때로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또는 정치 불안이라든지 이런 비경제적 요인으로도 환율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환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율 제도는 환율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느냐로 크게 고정환율 제도냐 변동환율 제도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고정환율 제도라 해서 환율이 꽉 묶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제라고 하고요. 변동환율 제도는 정부가 환율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그냥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자유롭게 결정이 되면 그걸 변동환율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이 계속되면 환시장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국제수지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환율대라든지 또는 BBC 제도를 뒀어요. 이 BBC는 밴드 바스켓 크롤링 제도라고 해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논의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의
기준 환율이 협력국 간의 환율이 10%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탈이 되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줘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BBC라고 하는 밴드 바스켓 크롤링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보장해 주려면 주요 교역국별로 포함해 가지고 바스켓으로 실질 균형 환율을 구해놓고 이걸 중심으로 밴드를 정해요. 상하 밴드를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환율이 변동하도록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실질 균형 환율이 밴드 밖으로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밴드 자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 이걸 밴드 바스켓 크롤링 제도다. 그래서 BBC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인 환율 제도들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환율 제도가 어떻게 변천됐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환율을 일정 범위로 정하는 그걸 고정환율제라고 그래요. 1945년 이후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 오다가 1964년에 복수환율제도를 없애버리고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1970년대 말까지는 사실 단일변동환율제도라고는 했지만 환율이 미 달러화에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에 복수통화 바스켓제라고 하는 걸 도입합니다. 자, 복수통화는 우리나라하고 교역이 주로 많이 있게 되는 몇몇 나라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국가, 교역이 많은 국가를 복수통화로 해가지고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로만 구성해가지고 환율 변동을 연동시키는 이런 제도를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다. 그런데 너무 교역이 어느 한 나라에 치중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또 불합리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즉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 평균 환율제라고 그래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채택했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맞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복귀를 합니다.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채택이 돼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외환 자유화까지 다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의 변천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부터 고정환율제가 시행되다가 단일변동환율 제도로 60년대 바뀌고 80년대에는 복수통합 바스켓제로, 90년대에는 시장평균환율 제도로, 그러다가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자유변동환율 제도로 이렇게 우리는 채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환율은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환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원화가 있어요. 여기는 달러가 있어요. 여기는 엔화가 있어요. 그러면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관계를 1달러당 예를 들어서 뭐 1181원, 1달러당 1181원 오전이다. 이래가지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매 기준 환율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와의 매매 기준 환율이 결정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해져 있으면 일본의 엔화와 미국의 달러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이 형성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을 봤더니 US 달러 1달러당 엔화는 120.25엔 이렇게 돼 있다. 120엔 정도로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만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돈과 미국 돈의 환율을 매매 기준 환율이라고 한다면 미국 돈과 일본 돈의 환율은 교차 환율.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레이트, 교차 환율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이렇게 같다라면 여기와 여기와의 관계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우리 원화와 일본의 저페니스 엔과의 사이에 재정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 환율은 얼마여야 되냐? 지금 1달러당 1181원 5전이라고 하고 1달러당 120.25엔이라고 한다라면 재정 환율은 매매 기준율하고요. 미 달러하고 일본 엔화하고의 환율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어떻게 재정 환율이 결정이 되냐면 이 재정 환율은 미 1달러당 1181원 5전이라고 하는 것이 1181원 5전은 결국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이것도 1달러고 이것도 1달러니까 120.25엔 이렇게 되면 이걸 100 곱하기를 해보면요. 일본 돈 100엔당 우리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되냐? 이걸 계산해보면 982원 54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982원 54전이 일본 엔화의 100엔당 환율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재정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준 환율, 크로스 레이트, 교차 환율, 재정 환율 이런 개념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가지 환율 변동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환율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즉 물가라든지 또는 각국의 금리 차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스팟 레이트니까 현행 환율은 1기가 지난 때부터 현행 환율, 현재 환율을 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율 상승이나 환율이 인하됐거나 그런 환율 변동률이 되겠죠. 이게 이제 환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 환율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 먼저 Purchasing Power Parity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이 환율은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파이 D-파이 F 즉 D는 더메스틱이니까 국내 물가고요. 40는 외국 물가예요. 국내 물가하고 외국 물가와의 사이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구매력 평가설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고요. 하나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있어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가격으로 측정하고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물가 지수로 합니다.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빅맥 지수예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일본에서도 팔고 미국에서도 팔고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봤더니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에 얼마냐면 2달러에 햄버거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더라.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게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고요. 한국에 왔더니 햄버거 하나에 2,000원 하더라. 그렇다라면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나 한국의 맥도날드 햄버거는 똑같다라면 한 물건에는 한 가격이 붙어야 돼요. 그걸 일물일가의 원칙이라고 하죠.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해서 2달러와 2,000원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2달러와 2,000원이 똑같아야 된다면 1달러는 1,000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환율이 결정된다는 걸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가 지수로 나타내는 것을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의 물가가 많이 오르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물가가 5% 오르고 미국은 1년에 물가가 2%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3%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구매력 평가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을 합쳐가지고 이거는 결국 환율에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각 나라의 금리, 즉 이자율이니까 RT-RF. 국내 이자율, 이건 외국의 이자율이겠죠.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피셔 효과라고 그랬어요. 피셔 효과. 그러니까 피셔 효과는 명목금리 결정 이론으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만큼 더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피셔 이펙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환율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 즉 국제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국제 피셔 효과. 자,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현행 환율에 비해서 선물 환율 마이너스 현행 환율. 환율에 영향을 줘요. 차기의 환율에. 그러면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interest rate parity. 그래서 이거를 이자율 평가설이라고 그래요. 이자율 평가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더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쪽에서 접근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시장 모형 접근법에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선물 환율하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물 환율하고 이게 일치가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대 이론이 성립됐다라고 그래요. 기대 이론. 이렇게 환율 결정 이론은 요 내용으로 다이아몬드처럼 환율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자율 평가설이라고 하는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환율이 변화하는 것을 금리가 영향을 줘가지고 환율이 변화하는 것을 자산시장 접근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국제 환율 제도가 변동환율 제도를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내외 금융자산의 스톡이 점점 균형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통화적 접근법, 포트폴리오 균형 접근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통화적 접근법하고요. 이거는 자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통화적 접근법, 하나는 포트폴리오 균형 접근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통화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완전 이동성과 국내외 금융자산 간의 완전 대체성을 전제로 해서 환율이 자국과 상대국 통화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재정거래에 의해서 국내 금융자산의 예상 수익률이 똑같아지니까 자산 보유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화폐시장의 균형만으로도 환율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화폐시장은 어떻게 해야 균형이 되냐?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아지게 되는 조건이에요. 즉 화폐시장에서 명목상의 화폐 수요는 물가 수준이나 소득 또는 명목금리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는데 물가가 높을수록 또는 실질 소득이 클수록 명목금리는 낮을수록 명목 화폐 수요는 많아지지요. 그러면 화폐시장의 균형 조건에서부터 물가 수준은 화폐 공급이나 실질소득 그리고 명목금리로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건데 이에 따르면 국내외 물가 수준 차이는 결국 화폐 공급이나 실질소득 명목금리 차이로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국 통화적 접근법은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한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하고요. 가격이 경직돼 있다. 이래가지고 오버슈팅 모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축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화폐시장의 균형 조건하고요.
가격의 신축성 과정에 따라 성립되는 구매력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각 나라 간의, 양국 간의 통화량, 소득, 금리 이런 변동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본 건데 화폐시장 균형주권에서 양국 간 물가 수준 차이는 화폐 공급, 실질소득, 명목금리 이런 차이로 결정되는데 구매력 평가설로 양국 간의 환율은 결국 물가 수준 차이로 결정되더라. 이래서 양국 간의 환율은 결국 화폐 공급과 실질소득, 명목금리 차이로 결정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놓게 되지요. 포트폴리오 균형접근법에서는요. 국내외 금융자산 간의 불완전 대체성, 그러니까 완전 대체성을 강조하면은 통화적 접근법으로 보고요. 불완전 대체성을 전제로 하면 포트폴리오 균형접근법으로 보는데 불완전 대체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투자 대상 금융자산 간의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성해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국내외 증권의 상대적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이게 포트폴리오 균형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화적 접근법하고는 다른 점이 국내외 금융자산들이 서로 대체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대체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들은 금융자산의 기대 수익률만 고려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기대 수익률이 각 나라 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국내외 금리 차이와 환율의 기대 변동률에 따라서 그 기대 수익률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자국 증권의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 증권의 수요는 감소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우리 통화 가치가 절하가 예상된다라면 우리 증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외국 증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에서는 어느 나라에 투자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해외 자산 투자 수익률을 보도록 할게요. 해외 자산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자산의 기대 수익률하고요. 플러스 환율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내가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10% 돈을 벌었다. 10% 먹었으니까 빼갖고 나와야 되겠다. 그럴 때 투자할 때 1달러에 900원에 투자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000만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얼마를 투자하는 거냐면 1000만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90억을 가지고 투자했다. 근데 10% 먹었으면 99억이 돼야 되겠죠. 10% 먹었으면. 근데 환율을 봤더니 이때 1달러에 990원이 됐다. 이럴 수도 있고요. 1달러에 환율이 810원이 됐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투자할 때 첫 시점이 환율이 900원일 때 투자했는데 1천만 불을 투자했어요. 미국에다가. 그러면 10% 먹었으면 수익이 났으니까 이 돈은 달러로 바꾸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100만 불. 1100만 불이 되겠죠. 근데 이 1100만 불을 가지고 와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990원이 됐느냐 810원이 됐느냐. 810원이 됐을 때 1100만 불은 다시 본전으로 가는 거고요. 990원이 됐을 때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 10% 먹고 환율이 또 올라가지고 10% 또 먹었어요. 그럼 전체 투자 수익률이 2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투자할 때는 환율이라고 하는 게 변동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 유리했는데 떨어지니까 불리해요. 그래서 환율 변동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 수익률에 맞춰야 돼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IMF 때 무지막지하게 돈을 갖고 들어와서 투자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환율이 1달러에 1,800원이었어요. 근데 1달러에 환율이
만약에 1,000원으로만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안 올랐어도 이렇게 됐을 때 돈을 갖고 빠져나가면, 즉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환율이 내렸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외국에 투자했을 때는 환율이 오른 거나 똑같지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은 돈을 엄청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더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 수익률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률에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지는 환율 적용을 기대 수익률로 적용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균형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시장 접근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내 금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환율이 변동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자산시장 접근법이죠. 근데 그 중에 국내외 금융자산의 대체성이 어느 정도냐, 또는 가격의 신축성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데,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또는 국내 금융자산의 불완전 대체성을 전제로 할 경우에, 즉 포트폴리오 접근법으로 가면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하락하고,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하면 국내 금리의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반영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도 줄어가지고 환율 상승 요인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자산시장 접근법에서 불완전 대체성이냐 완전 대체성이냐를 가지고 통화론적 접근법과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이 환율 변동이 우리 국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환율이 변동하면 수출이라든지 수입기업 또는 물가, 국내 물가, 외채 상환 부담, 이런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환율이 인상될 때와, 즉 우리 원화의 평가 절하, 이렇게 될 때 하고요. 환율이 인하될 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원화의 평가 절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환율의 인상과 인하 당시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수출과 수입, 그러니까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또는 국내 물가,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 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외자 도입 기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돈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을 얻습니다. 즉 1달러에 900원일 때 내가 1억 불을 수출했다. 그런데 선적을 했는데 미국에서 물건을 받고 하자 검사해서 아무 하자 없으면 그때 돈 주겠다.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석 달 후에 돈을 송금해 줬는데 이때 환율이 1,000원이 되더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1억 불을 수출해 가지고 돈을 얼마를 받냐면 900억 원을 받으면 한 10% 마진이 남아서 돈을 번다. 이렇게 했는데 3개월 후에 물건을 보내놓고 3개월 후에 송금 받았을 때 그때 환율이 1,000원이 되면 900억 원만 받아도 나는 돈이 남는데 1,000억 원을 받아요. 그럼 100억 원의 꽁돈이 더 생겼죠. 그러면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고 수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이 증대되고요. 이 현상을 거꾸로 얘기하면 수입은 감소하겠죠. 국내 물가는 어떻게 되냐? 환율이 오르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물가는 상승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차관을 도입한 그런 기업들은 900억만 갚아도 될 거를 이제 달러로 빌려왔기 때문에 1억 달러를 빌려왔다 그러면 900억 원을 갚으면 될 걸 환율이 오르면 1,000억 원을 갚아야 돼. 그러면 외자 도입 기업은 부채 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수출이 잘 안 돼. 왜? 손해보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그 대신 싸게 물건을 들여와서 수입 기업들은 수입을 증가시켜요. 그 대신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 가격이 싸져서 물가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기업들은 빚을 조금만 갚아도 돼. 그래서 부채 부담이 외채지요. 외채 부담이 감소되더라. 이 내용을 환율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8장에 가면은요, 무역과 국제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무역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역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제수지는 국제수지표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무역지수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죠. 한 나라의 무역거래 변동은 국민소득이라든지 교육,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입 금액이 변동하면 수출입 가격도 변동하겠죠? 그리고 수출입 물량 변동도 생길 수 있겠죠? 즉, 수출입 금액이라는 얘기는 수출입 금액은 수출입 가격에다가 곱하기 수출입 물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입 금액이 변동한다는 얘기는 수출입 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고 수출입 물량이 변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수출입 금액 지수라든지 또는 수출입 가격, 단가 지수, 이 금액을 나타낸 게 수출입 금액 지수라면 이게 수출입 금액 지수라면 수출입 단가가 나타나는 단가 지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단가 지수에다가 수출입 물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출입 금액 지수는 수출입 금액 지수하고 금액 지수는 단가 지수와 수출입 물량 지수를 곱하면 산출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출입 금액 지수는 비교 시점의 수출입 금액을 기준 시점의 수출입 금액으로 나누면 산출이 될 거고요. 이 수출입 단가 지수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한 통계로 수출입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수출입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출입 단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수출입 디플레이터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수출입 물가지수 그러면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수출입 단가지수도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수출입 단가지수와 수출입 물가지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 단가지수와 수출입 물가지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첫째는 이 차이가 발생하는 첫째는 조사 대상 품목에 있어요. 수출입 단가지수와 수출입 물가지수는 어떤 조사 대상 품목에 차이가 있느냐. 수출입 단가지수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통 전년도 수출 금액의 10,000분의 1 이상 품목을 매년 선정해요. 근데 수출입 물가지수는 우리가 보통 물가지수 산출할 때 품목 조정은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총액의 2,000분의 1 이상이 되는 품목을 5년에 한 번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단가지수와 물가지수는 조사 대상 품목이 서로 엇갈려서 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입 물가지수는 수출입 상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지만 그래서 가격 조사 시 품질이 바뀌면 품질 변화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분은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순수한 가격 변동분만 지수에 반영하는데 수출입 단가 지수는 수출입 상품의 단위당 가격 변동만 표현하지 가격 변동 외에 품질 변화에 대해서는
품질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 또는 고가품이냐 저가품이냐 이런 단가 변동이 다 지수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수출입 단가 지수와 물가 지수는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가중치의 구조에 있어요. 수출입 물가 지수는 5년 동안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품목 거래 비중이 달라져도 이를 반영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수출입 단가 지수는 매달 가중치가 달라져. 그래서 개별 품목의 단가가 변하지 않아도 품목의 거래 비중이 달라지면 지수가 움직입니다. 네 번째, 수출입 물가 지수는 계약 시점의 가격을 지수에 반영하는데 수출입 단가 지수는 계약된 품목이 세관에 통과하는 통관 시점, 그러니까 계약 시점이냐 통관 시점이냐, 통관 시점과 계약 시점이라고 하는 이 차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 물가 지수에 나타난 가격 변동은 수출입 단가 지수에는 계약한 때부터 통관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늦게 나타나죠. 이렇게 수출입 단가 지수와 물가 지수는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단가 지수하고 이제 이 수출입 단가 지수하고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에도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 단가 지수는 임가공 거래를 제외한 정상 거래에는 수출입 거래만 대상으로 편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수 산출 방식에 있어서 파쇄 방식이냐 그냥 고정 파쇄 방식이냐 또는 연쇄 파쇄 방식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개념상으로 볼 때도 수출입 디플레이터는 수출입 물가지수처럼 가격 상승분만 반영되는 건데 수출입 단가지수는 상품 가격 변동 외에 품질에 대한 변동도 다 작용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 차이점은 수출입 단가지수는 가격을 산출할 때 통관 통계를 이용하는데 디플레이터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조정한 수출입 통계로 이용되더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 조건도 결정돼요. 결국 교역 조건도 이 얘기죠. 수출입 금액 지수는 단가 지수와 물량 지수를 곱해서 결정하더라. 요 내용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국제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자, 이 국제 수지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서 보기 좋게 나타낸 거를 국제 수지표, 그래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BOP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제 수지표는 BOP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크게 이렇게 나타내요. 경상수지 항목, 자본수지 항목, 준비자산 증감, 그리고 경상수지, 자본수지에 다 기록이 안 됐고 회계 처리가 덜 됐거나 그러면 오차가 생겼거나 또는 누락된 것들이 있겠죠. 이걸 국제수지표라고 하는데 경상수지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경상이전수지, 그리고 소득수지, 여기까지를 경상수지라고 해요. 상품수지는 수출입 물동량을 말하는 거고요. 서비스수지는 우리가 여행을 다니거나 운반을 했거나 통신, 보험, 특허권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고, 소득수지는 투자소득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외에서 일을 해가지고 근로를 통해서 임금이나 급여를 받았거나 이런 거고요. 경상 이전 수지는 이전 수입이나 이전 지급이 어느 정도 해외에 국제 원조를 얼만큼 우리가 해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전 수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경상 수지는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자본 수지는 투자 수지하고 투자 수지와 기타 자본 수지로 구분해요. 자, 투자 수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시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기타 투자로 구분합니다. 직접 투자는 외국인들이 또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기업을 직접 경영할 때 그걸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증권 투자 수지는 꼭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게 증권 투자 수지가 되겠죠. 기타 자본 수지는 자본의 이전이나 특허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준비자산 증감은 여기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외환 보유국, 외환이 얼만큼 보유하게 되냐,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더라.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이렇게 구성되면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상수지예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 항목 4가지는 꼭 챙겨둬야 되고, 우리가 흔히 국제수지가 흑자다 적자다라고 할 때 그 대부분은 경상수지 흑자 적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수지는 4가지 항목을 잘 기억해 둘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수치로 해놓고 그 수치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얼마 흑자냐 얼마 적자냐 그러면 계산을 해가지고 흑자 적자에 대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상품과 서비스 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가 만약에 흑자를 냈다 그러면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우리 고용 수준이 확대돼서 실업자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경상수지가 만약에 흑자가 되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아가지고 외채도 줄어들 거고요. 나아가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오거나 그럴 때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도 있고,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다가 직접 투자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수입이 증가되는 거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양책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선택폭이, 경제정책을 쓰는 선택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경제를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다 그러면 국민 소득도 줄어들 거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외국에서 빚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원금 상환이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져서 빚 갚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국내 경기가 만약에 침체돼도 부양책 쓰기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국제수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데, 자본이 유입될 때 경상수지의 파급 경로를 보면은요, 자본이 유입돼 가지고 외환시장에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명목 환율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국내 금리를 하락시키거나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만약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것도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 수지를 볼 때 외국 자본이 유입됐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이거는 한국은행으로 달러가 들어가고 원화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통화량의 증가라고 하는 통화량의 증가 현상을 가져올 거고, 통화량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는 물가가 변화할 거고요.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돈이 흔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해요. 주가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의 신용이 증가돼요. 왜? 우리나라에 외국 돈이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외환 보유고가 많아지면 국내의 신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가 변화하면 다시 실질 환율이 변화하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신용이 증가하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시 경상수지의 악화를 가져와요. 이것이 이렇게 돌고 도는 이런 영향관계를 환율과 또는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제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